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14주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이고요. 그 다음 주가 아마 종강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챕터 13장이고요. 항미생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는 지금 347쪽이고요. 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녹농균입니다.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녹농균이고요. 그리고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몸의 정상 방어 체계가 병을 예방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때 항미생물제를 이용하는 화학요법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5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살균제 그리고 살균제처럼 항미생물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이들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살균제와는 달리 항미생물제는 흔히 숙주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고 숙주 안에서 작용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이 선택적 독성의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현대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인데요. 치명적인 전염병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맹장이 터지거나 혹은 폐혈증 같은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페니실린과 설파린아마이드 같은 항생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약들로 발견되는 대표가 되는 발전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문제로 위협받는 현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임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포도상 구균 병원체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현재 한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던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결핵균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런 항미생물제에 대해서 볼 거고요. 항미생물제의 내성을 가지는 균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미생물제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화학적 요법이 나오는데 질병을 치료에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항균 약품 이것은 숙주 내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이것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로 적은 양으로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독성은 숙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게 되겠습니다. 1928년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생산하는 페니실리움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1940년에 하워드 프롤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첫 페니실린 임상 시험을 수행해서 지금의 항생제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림에 나오는 것은 항생작용의 실험적 관찰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플레이트에 배지를 깔고 미생물을 키워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림 13-1은 작용의 실험적 관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플레이트에 배지를 깔고 토양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본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자라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들이 자랐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스트랩토미세스 종이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갖는 토양의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항생 작용을 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봤는데요. 표 13-1은 대표적인 항생제 생산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는 미생물은 그람 양성 강균, 그리고 방성균, 진균류가 있고요. 이들이 생산하는 항생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표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미생물 작용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인간의 진핵세포에는 영향은 없지만 원핵세포에는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거나 개발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이 두 종류의 세포 유형은 세포벽의 유무나 리보솜의 미세 구조 및 세부적인 대사 작용과 같은 여러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른데요. 이러한 차이점이 선택적 독성의 여러 표적이 됩니다. 병원체가 진균, 원생동물 또는 기생충과 같은 진핵세포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세포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생물체는 원핵세포인 세균보다는 인체세포와 더 유사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병원체에 사용된 약물은 항균제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는 숙주인 인체세포 안에 존재하고 이들의 유전 정보가 숙주의 정상적인 세포물질 합성보다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은 좁은 항미생물 작용 범위를 가지거나 또는 이들이 영향을 주는 미생물의 범위가 좁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페니실린 G는 그람 양성 세균에는 영향이 있지만 그람 음성 세균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람 음성 또는 그람 양성 세균 모두에게 작용하는 항생제를 광범위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균 활성의 선택적 독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그람 음성세균의 바깥층을 구성하는 지질 다당류와 이 층을 관통하는 수용성 통로 성분인 포린 단백질입니다. 포린 통로를 통과하는 항생제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친수성이어야만 하는데요. 지용성이거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항생제는 그람 음성세균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 13-2는 여러가지 화학 치료제의 작용 범위를 요약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체의 정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병의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생제는 숙주에 존재하는 많은 정상 미생물상도 죽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핵생물, 진핵생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원핵생물에는 마이코박테리아, 그런 음성세균, 양성세균, 클라미디아, 리케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각각의 항생제가 작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진핵생물에도 진균, 원생동물, 기생충, 바이러스에 따라서 각각의 작용하는 항균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항미생물제의 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항미생물제는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박테리오사이달 아니면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박테리오스타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억제된 미생물을 주로 식균작용과 항체 생산 등과 같은 숙주의 방어책에 의해 제거가 되는데요. 그림 13-2번은 항미생물제의 주요 작용 방식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이제 1번 그림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 항미생물제가 각 작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억제를 하는지 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면요.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가 있는데 이것이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그리고 바시트라신, 방코마이신 같은 항생제는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 합성 저해 작용을 하는 항미생물제인데 이것은 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것들이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번역에 관련돼서 저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번역을 저해하면 단백질 합성이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핵산 복제와 전사 저해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은 퀴놀론 그리고 리팜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것을 억제하고요. DNA가 메신저 RNA로 전사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형질막 손상, 폴리믹신 B가 세균의 원형질막을 손상시키는 항미생물 제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필수 대사산물 합성 저해제, 설파닐아마이드, 트리메토프림이라는 항미생물제는 이들의 대사산물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으로 항미생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다음은 13-3번의 페니실린에 의해서 세균세포 합성의 저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A번은 페니실린 처리 전에 막대 모양의 세균이고요. B번은 페니실린이 세포벽을 약하게 함에 따라서 파괴가 된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4번에 나오는 항생제에 의한 단백질 합성 저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은 일단 A번을 보면요. 단백질 합성 저해는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택적 독성의 표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핵과 진핵세포 사이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그들의 리보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80S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원핵세포는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가 선택적 독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진핵세포의 중요한 소기관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도 세균과 유사한 70S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0S 리보솜을 표적으로 하는 항생제는 숙주세포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로는 클로람페니콜,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립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약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70S 원핵생물 리보솜의 30S와 50S 소단위를 보여주는 단백질 합성 부위의 3차적 세부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클로람페니콜은 50S 소단위에 결합해서 펩티드 결합 형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요. 밑에 왼쪽의 스트랩토마이신은 30S 소단위의 모양을 변화시켜서 메신저 RNA의 암호 코드를 부정확하게 해석하게 하고요.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테트라사이클린의 작용은 tRNA가 mRNA 리보솜 결합체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원형질막 손상인데요.
특히 폴리펩타이드 항생제와 같은 일부 항생제는 원형질막의 투과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세포가 중요한 대사산물을 잃게 만드는데요. 암포테리신 B, 미코나졸 및 케토코나졸 같은 몇 가지 항진균제는 여러 가지 진균 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진균 원형질막의 지방 성분인 스테롤과 결합해서 막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세균의 원형질막은 일반적으로 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항생제는 세균에는 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13-5번의 항진균제에 의해서 효모세포의 원형질막이 손상된 것인데요. 항진균제인 니코나졸, 이것에 의해서 원형질막이 파괴됨으로써 세포는 세포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가 핵산 합성 저해. 일련의 항생제는 미생물의 DNA 복제와 전사 과정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작용 방식을 가진 항생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또한 포유동물의 DNA와 RNA 합성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대사산물 합성 저해제. 이것은 미생물의 특정 효소 활성은 정상 기질과 아주 유사한 항대사물질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데요. 경쟁적 억제작용의 한 예로 항대사물질인 설파닐아마이드와 파라아미노 벤조익산의 관계입니다. 많은 미생물에서 파라아미노 벤조익산은 엽산을 합성하는 효소 반응의 기질이 되고요. 엽산은 핵산의 기본 요소인 퓨린과 피리미딘 그리고 여러 아미노산 합성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흔히 사용되는 항미생물제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353장 보면 밑에 표 13-3번 항균제에 대해서 표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벽 합성 저해제 종류들, 그리고 단백질 합성 저해제 종류들, 그리고 원형질막 손상, 핵산 합성 저해제, 그리고 필수 대사산물 합성 경쟁적 저해제 같은 항생제의 종류들이 표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13-4번 세팔로스포린의 차등 분류에 대해서 또 표로 나와 있고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와 있고, 표 13-5번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 항원생동물 약물에 대해서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 그리고 뒷장에 항원생동물 약물까지 표로 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는 이렇게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항균 항생제 세포벽 합성 저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가 마법의 탄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숙주인 포유동물의 구조, 기능과는 구별되는 미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표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진핵생물의 진핵의 포유동물 세포는 보통 세포벽이 없고 원형질막만 가지고 있는데 이 원형질막도 원핵 세포막과는 구성 요소가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미생물의 세포벽은 항생제 작용의 매력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페니실린인데요. 페니실린은 화학적으로 연관된 50개 이상의 항생제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페니실린은 천연 페니실린, 반합성 페니실린, 광범위 페니실린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림 13-6번은 항균성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핵심 구조가 베타락탐고리가 포함된 공통의 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페니실린 분자들은
핵에 붙어있는 곁사슬의 화학적인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세포벽 합성의 마지막 단계인 펩티도글리칸의 교차 결합을 방해하며 주로 그람 양성세균의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연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서 추출한 페니실린을 천연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A번에 나온 것처럼 페니실린의 이제 기본형이 페니실린 G인데요. 이 항생제는 좁지만 유용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대부분의 포도상균, 연쇄상구균, 여러 스피로헤타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에 주사를 하고요. 페니실린 G는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체내로 빠르게 배출되는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했을 때는 위의 소화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페니실린 V는 위산에 견딜 수 있어서 경구 복용을 할 수 있으며 페니실린 G가 흔히 사용되는 천연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 페니실린의 단점이라고 하면 가운데 좁은 그 작용 범위와 페니실린 분해 요소에 대한 감수성이 큰 게 단점이 되겠고요. 페니실린 분해 요소는 여러 세균 중에 특히 포도상구균이 생산하는 효소이며 페니실린 분자의 베타락탐 고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분해 요소를 베타락타메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B번은 반합성 페니실린인데요. 반합성 페니실린은 천연 페니실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개발되는 요 방법 중에 반합성 페니실린의 개발에 있어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푸른 곰팡이가 페니실린 분자를 완전히 합성하는 것을 방해해서 필요한 공통의 페니실린의 핵만 얻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한 천연 분자에서 곁사슬을 제거한 다음에 페니실린 분해 요소의 저항성이 강한 다른 곁사슬을 화학적으로 다시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사실린이 이제 그람 양성세균에만 작용했지만 페니실린 분해 요소의 내성이 있는 게 되겠고요. 암피실린이 여러 그람 음성세균에 작용하는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분해 내성 페니실린 이게 있겠는데요. 베타락타메이즈 유전자는 플라스미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대한 포도상구균의 내성 문제가 빠르게 발생했는데요. 페니실린과 같이 효소에 상대적으로 내성을 띠는 항생제인 메티실린을 개발을 했지만 곧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띠는 세균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세균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라고 부르면서 요거가 이제 다제 내성을 가지는 그 세균이 나타나서 이런 페니실린계의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균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범위 페니실린이 있는데요. 그 천연 페니실린을 갖고 있는 단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새로운 페니실린은 페니실린 분해 요소에 대한 내성은 없지만 많은 그람 양성세균뿐만 아니라 그냥 음성세균에도 효과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니실린 G의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G 근육 주사 경구 투여가 이렇게 이제 지속 시간이 나와 있고요. 지속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단점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페니실린에 대한 페니실린 분해 요소의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페니실린 분해 효소에 의해서 페니실로익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여기 베타락탐 고리를 분해해서 그 부위가 잘려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내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베타락타메이즈 저해제가 포함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페니실린 분해 요소 저항성이 있는 페니실린을 만드는 것인데, 페니실린과 베타락타메이즈의 저해제가 포함되는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카바페넴은 한 분자의 탄소를 황으로 바꾸고 페니실린 핵에 이중결합 하나를 더한 베타락타 계열의 항생제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모노박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니실린 내에 그 고리를 여기 안에 베타락탐 이중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 고리로 바꿔서 저항성을 가지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팔로스프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벽 합성 저해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항생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팔로스포린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개발이 되었고요. 1세대는 주로 그람 양성세균에 작용을 했고, 2세대는 그람 음성세균에도 이제 효능이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3세대는 슈도모나스에 작용해서 주사로 투여를 했었고요. 4세대는 이제 경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제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13-9번의 그림은 세팔로스프린과 페니실린의 핵심 구조를 비교한 건데요. 페니실린의 가운데 있는 핵 구조와 그리고 세팔로스프린의 가운데 있는 핵 구조는 이제 유사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세팔로스프린은 본질적으로 페니실린과 같은 방법으로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지만 베타락탐계 계열 항생제보다 훨씬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1세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개발이 됐었고요. 앞에 표에서도 나오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펩티드 항생제가 또 종류가 나옵니다. 네, 처음으로 나오는 바시트라신. 바시트라신은 이름이 이제 트레시라고 하는 소녀의 상처에서 분리한 바실루스 강균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바시트라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포도상구균과 연쇄상구균 같은 그럼 양성세균에 주로 효과적인 폴리펩티드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프린보다는 좀 더 초기 단계에서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펩티도글리칸의 가닥 합성을 저해합니다. 이 약은 외상치료용 피부에만 바르도록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방코마이신인데요. 보르네오 정글에서 발견된 스트랩토미세스 종에서 확인된 당 펩티드 항생제의 작은 그룹의 그룹의 하나로, 이름은 격파한다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방코마이신은 독성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정제 과정에서 개선해서 그 문제를 줄였고요.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방코마이신의 효능 범위가 매우 좁지만 MRSA 앞에서 나왔던 다제내성 황색 포도당구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항생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코마이신은 MRSA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방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 요런 항생제들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세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마이코박테리아 항생제인데요. 이것은 마이코박테리움 세포벽의 대부분의 이제 일반 세균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벽에 항상성 염색이 되도록 하는 마이콜릭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드 패스트 염색이라고 하는 AFB 염색을 통해서 나병이나 결핵균 같은 원인균을 염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아이소니아지드라고 하는 게 이제 결핵균이나 나병 같은 균에 사용하는 1차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INH라고 하는 이제 약어로 쓰는데요. 아이소니아지드는 1차 효과가
마이코박테리아에 존재하는 세포벽 구성 성분인 마이콜릭산의 합성을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세균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결핵을 치료할 때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또는 에탄부톨 같은 약물을 함께 사용해서 결핵균을 이제 초기에 억제하는 약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핵균은 대식세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약물의 효과가 이제 미미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모든 항결핵제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침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탄부톨은 마이코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고요. 이 약물은 마이콜렉산이 세포벽에 삽입되는 것을 확실하게 저해하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항결핵제인데 내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2차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백질 합성 저해제 클로람페니콜이 나오는데요. 클로람페니콜은 70S 원액 세포의 리보좀의 50S 소단위와 반응하여 늘어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펩티드 결합 형성을 방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스트랩토미세스에서 분리한 것보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고 효능의 범위가 넓어서 저렴한 항생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약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체의 구석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클로람페니콜의 이제 단점, 부작용이라고 하면 골수 형성을 억제해서 혈액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람페니콜의 구조는 13-10번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아미노당이 글라이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항생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70S 원액세포 리보좀의 30S 소단위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단백질 합성의 초기 단계를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메신저 RNA의 유전 암호가 잘못 번역이 돼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억제하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런 음성세균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1차 항생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스트ep토마이신이라고 이제 하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결핵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는 청신호를 영구적으로 청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데 청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신장에도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요즘에는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오마이신은 처방전 없이 여러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젠타마이신은 슈도모나스 감염에 특히 효과적이라서 철자에 I라고 되어 있는 사상형 세균인 마이크로모노스포라로부터 유래한 이들의 출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테트라사이클린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스트랩토미세스 종에 생산하는 광범위 항생제 그룹입니다. 이것은 이제 70S 리보좀의 30S 소단위에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tRNA 부착을 방해함으로써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12회 테트라사이클린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테트라사이클린의 다른 타입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클린 4개의 순환 구조가 이제 보이는데 이 구조를 공유하면서 서로 아주 유사하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트라사이클린은 그람 음성과 양성에 모두 이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조직이 잘 흡수돼서 르케차나 클라미디아 같은 세포 내 병원체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트라사이클린의 세 가지는 옥살,
세 가지는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이게 타라마이신이라고 하고요. 클로르 테트라사이클린, 오레오마이신이라고 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자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글라이실 사이클린. 이것은 2000년도 이후에 개발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로 알려져 있고요. 테트라사이클린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타이게 사이클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항생제는 광범위 세균 성장 억제 항생제로 30S 리보좀 소단위에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MRSA와 다약제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균주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매크로라이드. 매크로라이드는 매크로사이클릭 락톤고리를 가진 항생제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상에서 잘 알려진 약물이 에리스로마이신인데요. 이 에리스로마이신은 그 펩티드 사실 통로를 확실하게 막음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음성 바실루스杆균의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고요. 이들의 효과의 범위는 페니실린 G와 유사한데 페니실린 대체 약물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투여를 했을 때는 오렌지 맛을 가미한 에리시로마이신이 제품의 아이들 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군인병,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그리고 여러 다른 감염의 치료제를 위한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12번이 이제 에리스로마이신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매크로사이클린 락톤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랩토그라민은 이제 방코마이신 내성병원체의 출현에 심각한 의료 문제를 일으킨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스트랩토그라민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룹의 항생제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람 양성균에 이제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50S 소단위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사졸리디논이라고 하는 게 차세대 항생제로 방코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2001년에 항생제 승인을 FDA가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25년 만에 승인된 최초의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30S 소단위에 인접한 50S 소단위에 결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합성 약물인데 이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천천히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리네졸리드라고 하는 약물이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고요. MRSA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50S 수단위에 결합해서 70S 리보점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프레오로뮤틸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프레오로뮤틸러스라고 하는 버섯에서 추출을 했고 MRSA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S 소단위에 결합해서 그 트랜스로케이션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네, 번역을 방해해서 이제 그 합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형질막 손상을 억제하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네. 세균의 원형질막의 합성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산 합성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지질펩티드라고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항생제라고 하고요. 막 구조가 변화에 있어서 DNA와 RNA 단백질 합성이 이제 중지가 되어서
세균이 빠르게 죽게 하는 이제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RSA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승인된 약물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폴리믹신 B라고 하는 게 그랑 음성세균에 효과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는 항생제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랑 음성 슈도모나스 감염에 사용을 하던 몇 개 안 되는 약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폴리믹신 B는 피부 감염에 대한 연고 치료제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바시트라신과 폴리맥신 B는 일반적으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인 네오마이신과 섞어서 이제 그 연고 형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산합성 저해제 항생제가 나오는데 리파마이신은 항생제 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리팜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RNA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이고요. 그리고 결핵이나 나병을 치료하는 마이코박테리아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퀴놀론과 플로로퀴놀론이 되겠는데요. 퀴놀론은 첫 번째 합성 항생제인 날리딕산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DNA 복제에 필요한 DNA 자일레이즈 이것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합성 퀴놀론 그룹인 플로로퀴놀론 이것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 플로로퀴놀론 그룹은 이제 그 효과 범위를 이제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차세대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노르플록사신 그리고 시프로플록사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약물들이 요로 감염과 특정 형태의 폐렴 치료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적 저해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설폰아마이드, 썰파제라고 하고요. 설폰아마이드는 미생물 치료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첫 번째 합성 항미생물 제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설파제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있지만 이제 특정한 요로 감염 치료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제이고요. 파라 아미노 벤젠 익산 이것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엽산 폴릭애시드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3-13은 이제 여기 나오는 트리메토프림과 설파메톡사줄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1번은 설파메톡사줄의 기전입니다. 파바의 구조 유사체인 설포나마이드의 하나로 이제 파바로부터 다이하이드로 엽산 이것의 합성을 이제 저해하는 작용을 해서 억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트리메토프림 이것은 다이하이드로 엽산의 한 부분의 구조 유사체 이거 유사체로서 테트라하이드로 엽산 합성을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항진균제가 되겠습니다. 에르고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진균을 비롯한 진핵 생물은 인간의 세포와 같은 원리로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보다는 진핵 생물에 대한 선택적 독성의 표적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게다가 특히 이제 에이즈 환자 같이 이제 면역이 억제된 사람에게 기회 감염으로 인한 진균 감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제 폴리엔이라고 하는 항진균제는 암포테리신 B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진균제인데요. 13-14번에 폴리엔을 대표하는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 B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침투성 진균증을 치료하는 대표적 약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의 독성이나 특히 신장 같은 데 독성을 띠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졸.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진균제로서 잘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아졸에서 미코나졸, 트리아졸이 이제 아졸 항생제의 이제 종류이고요. 그리고 아릴아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릴아민은 아졸 타입의 항진균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또 약제가 진균제가 되겠습니다. 자, 13-15의 이미다졸을 대표하는 항진균제인 미코나졸의 이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에키노칸딘, 에키노칸딘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진균 세포벽에 영향을 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베타글루칸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약제 이름 중에 캔시다스라고 하는 약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사람의 침투성 누룩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캔디다 같은 균의 이제 진균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플로사이토신인데요. 이것은 사이토신 유사체로 RNA 합성을 이제 방해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타미딘 이세타이오네이트, 이것은 뉴모시스티스성 폐렴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DNA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기타 항진균제는 글리세오 풀빈이라고 하는 미세소관 조립을 방해하는 그리고 피부 사상균에 사용하고 있는 진균제가 또 있고요. 그리고 톨네프테이트, 이것은 작용 원리가 잘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무좀 치료제 미코나졸의 일반적인 대용품으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바이러스 제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인데요. 초기 항바이러스 제제는 표적이 인간 DNA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RNA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역전사 효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의 약제의 대부분이 뉴클레오시드와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시클로버, 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입 옆에가 이렇게 불어나거나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약제 연고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네, 13-16에 보면 이제 아시클로비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A번은 아시클로비어의 뉴클레오시드 데옥시구아노신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게 이제 구조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B번은 타이미딘 인산화 효소는 인산기를 뉴클레오시드와 결합하여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고 이는 다시 DNA 속으로 이제 삽입되게 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시클로비아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타이미딘 인산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는 영향이 없고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는 타이미딘 인산화 효소가 변형돼서 뉴클레오시드 데옥시구아노신의 유사체인 아시클로비어를
잘못된 뉴클레오티드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결국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DNA 합성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항바이러스제는 HIV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저해제로서 인디나비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은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저해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억제하는 저해제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V의 이제 새로운 표적을 가지고 있는 약제 개발을 하다가 지금 바이러스 DNA에 감염된 세포의 DNA로 삽입되는 DNA로 삽입시키는 효소를 방해하는 인테그라제 저하제 요것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새로 이제 개발된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항바이러스 제제 중에 세포막 융합 억제제가 나오는데요. 아만타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되겠고요. 결합 저해제로서 자나미비어 이것도 인플루엔자 독감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CCR5와 같은 수용체를 막아서 HIV 바이러스의 이제 억제제로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터페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 감염이 이제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약제가 되겠는데, 알파 인터페론 감염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키모이드는 인터페론 생산을 촉진하는 이제 약제가 되겠는데, 이 이미키모이드는 이제 결핵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HIV 바이러스가 이제 T세포 수용체에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17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HIV 바이러스 외막을 보면 당 단백질 돌기가 이제 외막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HIV 바이러스는 자기가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RNA 바이러스고 이런 외피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제 T세포와 만나면은 T세포에 있는 수용체 CCR5나 CXCR4라고 하는 이제 수용체에 당 단백질이 부착을 처음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융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당 단백질 돌기가 이제 숙주세포의 외막에 이렇게 이제 남게 되고 결국 바이러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RNA를 복제하게 돼서 자기를 이제 복제하는 그런 기전으로 감염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원생 동물 제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클로로킨인데요. DNA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미시딘, 이거는 혈액 내에 열원충을 죽이는 제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트로니다졸, 이거는 무산소성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트리코모나스나 가디아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화학요법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미생물의 종에 따라서 화학치료제에 대한 감수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최소 저해 농도이고요. MBC, 최소 살균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감수성 양상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확산법입니다. 확산법.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이고요. 디스크 확산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13-18번이 이제 디스크 확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배지에 이제 그 항생제 같은 것들을 배지를 이제 배지 위에다가 미생물을 이제 도포를 하고요. 그리고 저 디스크에 항생제들이 묻혀져 있는 디스크를 배지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저기 디스크에 항생제가 묻어 있는 디스크에 이제 못 자라면 이제 그 항생제의 억제 효과가 있는 미생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렇게 동그랗게 이제 테두리에 못 자라는 것은 이제 저 항생제의 억제 작용이 있는 미생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3-19는 항생제 감수성을 결정하고 최소 저해 농도 MIC를 추정하는 농도 기울기 확산법인 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혈액 한 천 배지에 세균을 접종한 다음에 요 플라스틱 띠, 농도가 나와 있는 이 플라스틱 띠를 대고선 그 MIC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요 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20번은 항생제의 최소 농도 MIC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세 희석 또는 미세 적정 평판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요 플레이트에는 이제 항생제가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미생물을 이제 접종을 시키면 약물에 어떤 농도에서 못 자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농도를 이 미생물이 항생제의 어떤 농도에 억제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항생제 내성인데요. 이 항생제는 그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진균 이런 세균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성을 갖고 있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양한 돌연변이가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내성 유전자가 종종 플라스미드 또는 전이 인자에 존재해서 세균 간에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따라서 내성 돌연변이가 이제 선택적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약효가 떨어진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들도 약한 약제에 통해서 이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동물 사료의 항생제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 이제 이것에 대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도 끝까지 이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또 내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끝까지 먹으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약을 먹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내성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균의 항생제 내성 기전에 대해서 또 이런 13-21번의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요. 항생제 그림이 있는데 이 항생제에 대해서 어떤 내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성을 가질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유입 자체를 이제 방해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
효소에 의한 불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표적 물질을 변형시키는 또 기전으로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가 들어와도 요거를 또 방출시키는 기전에 의해서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22번을 보면 항생제 치료 기간 동안에 생기는 항생제 내성 돌연변이체의 발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라 음성세균의 원인균인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스트랩토마이신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 시작 후 약 4일이 경과했을 때 모든 세균 집단이 기본적으로 항생제에 민감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고농도의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내성 돌연변이체가 나타나고 그 수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제 표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은 선은 환자의 세균수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항생제 치료가 시작된 후에 세균수는 4일까지 이제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스트ep토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체가 나타나고 이러한 내성 돌연변이체가 감수성이 있는 집단을 대체하면서 환자의 세균 집단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항생제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성을 세균 미생물의 내성을 이제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생제 안전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항생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때때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간 또는 신장 손상, 청각장애 같은 부작용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거의 모든 복용약은 효과와 함께 위험도 수반을 하고 있는데 이를 치료 지수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여러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독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은 다른 약이 가지는 효과를 중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은 약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페니실린이 이런 예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치료제의 효과인데요. 상승 효과도 있고 기량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상승작용은 함께 작용해서 따로 작용하는 효과의 합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을 이제 상승작용이라고 하고요. 기량작용은 함께 작용하면 따로 작용할 때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24번에 보면 항생제 사이의 상승작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중간 지역에 왼쪽과 오른쪽 디스크판의 가운데 지역에 보면은 상승 효과가 있는 저해 지역이라고 해서 투명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이 약제를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저렇게 상승 효과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화학치료제의 미래입니다. 병원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치료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치료제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지는데요. 새로운 항미생물제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처럼 항생제는 단지 제한된 시기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환자 수나 수년간 규칙적인 복용을 필요로 하는 고혈압약, 당뇨병약, 이런 만성질환 약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감소와 약에 대한 내성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항생제가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항진균성 펩타이드는 광범위한 항생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니신, 그리고 디펜신, 그리고 마게이닌, 그리고 스퀄라민,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 항생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파지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가 특정 병원성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파지 치료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파지 치료법이 처음에는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파지 치료법을 실험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토양에서 박테리오 파지가 가득 차 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지구상의 박테리아의 절반 정도를 죽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은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미생물 펩티드를 생산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용 범위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오신은 그 작용 원리가 다른 항생제와는 다르다고 하고요. 일부는 세포막을 공격하고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나 여러 가지 화학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장에서도 항미생물 제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봤는데요. 앞에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표도 있고 대략적으로 내용을 또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물의 기전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우리는 이름밖에 모르잖아요. 약의 이름, 연고의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 연고는 어떤 제제를 사용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또 요약이나 이런 거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